이 아이들이 세장님의 손자입니다. 대상그룹 회장 강태주가 죽은 아들의 묘 앞에서 만난 건 쌍둥이를 안고 우는 낯선 젊은 여자였습니다. 1년 전 차갑게 헤어진 아들이 남긴 마지막 비밀. 오늘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늦가을 황혼이 묘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산자락 공동묘지에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공손히 열자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상그룹 회장 강태주, 72살.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곱게 편 어깨는 여전히 권위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묘비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비서 김 실장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김 실장은 20년 넘게 회장을 모셨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것을요. 묘비 앞에 도착한 태주는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국화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석양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인호, 1992년생, 2024년 3월 15일.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태주는 묘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메어 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렸습니다. 슬픔을 감추려는 몸짓이었지만 떨리는 손끝이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묘비의 차가운 대리석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못했다. 태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아들에게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그날 회장실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인호의 간절한 목소리. 평범, 네가 누군지 잊었느냐? 대상그룹의 후계자다. 자신의 차가운 대답. 그리고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끔찍한 사흘. 태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인호야. 1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묘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고 어둠이 묘역을 천천히 덮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용서일까요? 화해일까요? 아니면 단지 아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은 것일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국화 꽃잎 몇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꽃잎들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태주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들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장 위의 꽃잎을 털어내지 않은 채 뒤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절하고 서글픈 울음이었습니다. 태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묘역 한쪽 구석,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2명의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쌍둥이인 듯 했습니다. 여성은 아이들을 달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묘역에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김 실장이 다가가려는 순간 여성이 먼저 태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주춤주춤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수척한 얼굴에 눈가는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값싼 검은 원피스는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 있었고 아이들을 안은 팔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시죠?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누구신가? 태주의 목소리는 본능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서민아입니다. 이노 씨와.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노의 이름이 나오자 경계심이 날카롭게 발동했습니다. 1년 동안 이노와 관련된 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노린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이노와 무슨 관계인가? 태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 실장이 경계하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나는 움츠러들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들을 더욱 꽉 껴안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묘역의 바람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태주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이런 일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있나? 태주의 음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청가방을 열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표지가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이노 씨가 남긴 것들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편지도. 미나는 사진첩을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태주는 사진첩을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게를 가늠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첩 표지를 스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소. 당신도 그중 하나겠지. 태주는 사진첩을 미나에게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사진첩을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보시오, 더 이상 이노를 이용하지 말고.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김 실장이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마지막 말이 태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준서와 준이입니다. 회장님 아버님 강준식, 회장님 함자를 따서 이노 씨가 직접 지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태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서, 준이. 그의 아버지 이름은 강준식이었습니다. 이노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따랐는지 태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인 자신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그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김 실장, 저 여자에게 택시비나 주고 보내. 차가운 명령과 함께 태주는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망설이는 표정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나는 그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품에 안긴 쌍둥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선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리무진이 묘역을 빠져나가는 동안 태주는 백미러로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미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달래느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이 인호의 자식일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또다시 가족을 외면하는 것일까?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묘하게도 그 울음소리가 어린 시절 인호의 울음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차는 묘역을 벗어나 어두운 산길을 달렸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끝나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묘역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태주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묘지에서 만난 여자와 쌍둥이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문득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보니 그 여성은 서미나라는 이름으로 작년까지 강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김 실장은 태블릿을 켜서 태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CCTV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인호 도련님이 그 병원에 자주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선활동 명목이었다고 하는데 김 실장은 말을 멈추고 태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병원 CCTV에 여러 번 포착되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다고. 태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뭔가?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묘역에서 회장님께 드렸던 사진첩을 다시 전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태주는 돌아서서 김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가져와 보게.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한 허름한 고시원. 미나는 좁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쌍둥이를 재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이 환풍기만 돌아가는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준서가 보챘습니다. 미나는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직원 기숙사에 머물 수 있었는데 임신 후 일을 그만두면서 이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인호가 남긴 통장에 있던 돈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출산 비용과 병원비로 모두 써버렸고 남은 것은 이 사진첩과 몇 가지 물건뿐이었습니다. 준이가 열이 나는지 보챘습니다. 미나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 돼. 미나는 가방을 뒤졌지만 해열제도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오려 해도 두 아이를 두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기도했습니다. 30분 후 태주의 서재 김 실장이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사진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인호와 미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인호의 얼굴에는 태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호의 미소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태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배가 불룩한 미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인호가 무릎을 꿇고 배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인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들아,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2024년 2월 14일. 태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3월 15일. 인호는 죽기 한 달 전까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마지막 장에 끼워진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호의 손글씨였습니다. 미나에게 오늘 아버지께 너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분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그러셨지. 차갑게 대하시지만 그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인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녹여드릴 거야. 사랑은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믿어. 인호가. 태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 이해가 되더군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아들은 끝까지 자신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 받아서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입니다. 태주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연 전무님 측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미나라는 여성이 회장님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언론에 흘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사생아 스캔들로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나갈 겁니다. 태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그의 조카이면서 인호가 죽은 후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태주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주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이사회에서 퇴진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막아라. 태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몇몇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첩 속 인호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그 여성과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회장님이 먼저 파악하셔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태주는 김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곁에서 일한 김 실장은 그 누구보다 태주를 잘 알았습니다. 그의 조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연락처를 알아내게. 같은 시각, 고시원 복도. 한 남자가 미나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문패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 확인. 내일 아침 기사 송고 준비.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미나는 겨우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진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인호의 사진이 희미한 전등빛에 비쳤습니다. 인호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는 답답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호의 사진과 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게 그 여자를 만나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날이었습니다. 미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미나 씨, 오늘 오전 10시 롯데호텔 스위트룸 2304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그룹 비서실. 미나는 문자를 보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기회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절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준서야, 준이야, 엄마가 꼭 할아버지 마음을 돌릴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빛은 공평하게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인호가 남긴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박한 은반지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인호. 그녀는 반지를 입술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운명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롯데호텔 23층 스위트룸 복도에서 미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모차에 탄 쌍둥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값싼 검은 원피스는 어젯밤 다려서 입었지만 여전히 주름이 남아 있었고 낡은 유모차는 호텔의 화려한 복도와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거실로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태주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회색 정장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표정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경계의 벽을 높이 쌓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태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모차를 옆에 두고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준이의 열은 내린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미나를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하지만 거짓말쟁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인호와 어떻게 만났소?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반 전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오셨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인호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인호 씨는 회장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태주는 유모차 속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아이의 코는 확실히 인호를 닮았습니다. 다른 아이의 이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소. 태주의 말에 미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한 번 검사를 진행했어요. 병원에서.
태주는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였습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국제공인 기관에서 다시 검사할 테니 그때까지 결론은 보류합니다. 그때 태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온라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대상그룹 회장, 사생아 스캔들 휘말려. 신혼 미상 여성과 쌍둥이 등장. 기사에는 어젯밤 고시원 앞에서 찍힌 미나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추측들이 빼곡했습니다. 돈을 노린 사기극, 재벌 상속 노린 계획적 접근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났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연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보며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기사를 본 것입니다. 저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미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먼저 연락을 했을 거요. 묘지에서 우연히 만난 건 계산이 아니었잖아요. 태주는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기사 삭제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 그때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표정. 도연이었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나? 태주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미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사로서 당연히 관여해야죠. 이 여자가 정말 인우 형이. 나가라. 태주의 음성이 낮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촌, 정신 차리십시오. 인우 형이 죽고 나타난 여자가 몇 명입니까? 5번째입니다. 도연이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비웃었습니다. 다들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사진, 편지, 그럴듯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돈.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의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태주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 하지만 도연은 비웃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이 여자의 과거입니다.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나의 학력, 직장 경력,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클럽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도연의 말에 미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병원에서만. 증거가 여기 있는데요. 도연이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미나와 닮았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교묘하게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합성을 간파했습니다. 조작이군. 태주의 차가운 말에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진은 조작이다. 얼굴 윤곽선을 보면 알 수 있어. 태주가 사진을 도연에게 던졌습니다. 네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겠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곧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공인 기관에 다시 의뢰할 거다. 태주의 대답에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 네가 언론에 기사를 흘린 것도 알고 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회사 이사라면 회사를 지켜야지. 왜 스캔들을 만드나? 내 목적이 뭔가?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목적이요? 당연히 회사를 지키는 거죠. 검증 안 된 여자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난리입니다. 그건 네가 기사를 흘렸기 때문이다. 태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찾아내지. 태주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도연은 경비원들을 뿌리치며 마지막으로 독을 뱉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삼촌.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회사도 명예도. 그는 미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도연과 그의 측근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미나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달랬지만 준서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떨렸습니다. 태주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에서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주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보호해 저 여자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김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태주는 돌아서서 유모차 속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음을 그친 준서가 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호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아직 모르겠네. 하지만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인호라면 이 아이들을 지키라고 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나는 놀라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재벌 회장이 아니라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신과 아이들은 내가 보호하겠소.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그땐 법적 조치를 취할 거요. 감사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호텔 레지던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미나는 유모차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미나는 멀리서 자신을 노려보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레지던스 33평 규모의 깔끔한 공간에서 미나는 쌍둥이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포털 사이트를 열 때마다 새로운 악플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벌 노린 꽃뱀, 사기꾼 여자, 돈에 눈먼 싱글맘. 미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와 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만은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미나 씨, 유전자 검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스위스 국제유전자 감정원 한국지사에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떠난 후 미나는 인호가 남긴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발견한 숨겨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여러 번 시도 끝에 준서준이 0714 아이들 이름과 생일로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문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비자금 증거 파일, 회사자 금횡령 내역, 인호미행 증거.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들은 도연의 범죄 증거들이었습니다. 인호는 죽기 전 조카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문서를 열자 인호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도연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미나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회사를 물려드려야 해.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호는 가족을 위해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아 씨죠? 저는 대상그룹 전무 강도연입니다. 미나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당신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제안이 있습니다. 미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도연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일 유전자 검사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시죠? 제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미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분 들이죠. 호텔 1층 카페에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나는 김 실장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도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호텔 타가소에 맡기고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를 보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미나는 경직된 자세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대상그룹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세요. 안 됩니다. 미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이 코웃음 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억이면 아이들 키우기에 충분하잖아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인호 씨의 자식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에 온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서류에는 미나의 학력, 가족관계, 과거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박 빚 3천만 원, 어머니 병원비 연체 기록, 당신 자신도 학자금 대출 상환 중. 도연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갚아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0억, 총 11억입니다. 도연은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나가 물었습니다. 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일 유전자 검사, 실험실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샘플이 바뀌거나 결과가 조작되거나.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증거가 있나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한테 불상사가. 감히. 미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재벌가와 싸워서 이긴 평민이 있나요? 미나는 주먹을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24시간 드리죠. 내일 아침 8시까지 연락 주세요. 아니면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레지던스로 돌아온 미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타가소에서 데려온 아이들은 피곤한지 금세 잠들었습니다. 미나는 인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호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억이면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호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주였습니다. 김 실장이 미나가 도연을 만난 것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태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도연의 제안을 모두 말했습니다. 합의금, 협박, 모든 것을. 태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요? 태주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태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인호 씨의 자식이에요.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태주는 미나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검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소? 태주가 물었습니다. 내 샘플을 바꾸거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 내일 검사에 당신이 직접 참관해 주시오.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하고. 네, 도연이 접근하면 즉시 보고하시오. 전화를 끄는 태주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키겠소. 그 순간 미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0도가 넘는 열이었습니다. 미나는 황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준이를 둘러싸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미나는 복도에서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준서는 엄마 품에 안겨 불안한 표정으로 동생을 찾았습니다. 태주에게 연락이 갔고 그는 새벽임에도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는요? 태주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급성 폐렴이래요. 지금 항생제 투여하고 있는데.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준이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로 예정된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미나는 김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를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준이가.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던데요? 신의 경고인가 보네요. 8시 마감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혹시 준이가 아픈 것도 도연의 짓일까? 아니다, 설마. 하지만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 잠든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이 인호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태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태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또 가족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도에서 김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도연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안건이 뭔가? 회장님의 직무 정지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가서 맞게 나는 여기 남겠네. 태주는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안 계시면 상관없어. 지금은 이 아이가 더 중요해. 태주의 결정에 김 실장은 놀랐습니다. 회사보다 아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태주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습니다. 오후 2시 대상그룹 본사 이사회실. 도연이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 12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 실장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사정? 회사가 지금 난리인데 사정이라니. 도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이 스캔들 때문입니다. 도연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회장님은 개인 문제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경영 능력이 없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강태주 회장의 직무 정지에 찬성하시는 분? 도연의 말에 천천히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결국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이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도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에서 전화를 받은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든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구나. 미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주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알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회장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죄송해요, 저 때문에.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요.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된 거였어. 나는 이제야 바로잡고 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준이의 상태가 안정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 VIP 병실에서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지만 그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 보였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언론은 더욱 거세게 그를 공격했습니다. 몰락하는 재벌 회장, 사생아 스캔들로 모든 것 잃은 남자.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품위가 넘쳤습니다. 미나 씨 맞으시죠? 저는 박정숙입니다. 태주의 친누나예요. 미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는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유모차에 누운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제 조카가 남긴 아이들을요. 정숙은 쌍둥이를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서는 인호를 정말 많이 닮았네요. 이 코, 인호가 어렸을 때와 똑같아요. 정숙이 준서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준서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이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태주랑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정숙의 말에 미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숙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동생이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회장님은 잘해주셨어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주는 원래 저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인호한테도 그랬고요. 정숙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주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인호가 태어났을 때예요. 그때 태주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매일 퇴근하면 아이를 안고 놀아줬죠. 사진 속 태주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인호가 5살 때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태주는 그날 회사 회의 때문에 함께 못 갔었죠. 그 죄책감이 태주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다시 잃을까봐. 미나는 태주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먼저 벽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호도 그 후로 외로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자랐으니까. 하지만 인호는 태주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애썼죠. 정숙은 미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나 씨, 부탁이에요. 태주를 도와주세요. 이제 당신과 이 아이들밖에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싸워주세요. 도연이 놈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인호가 남긴 것이 있잖아요. 네. 미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USB 말이에요. 도연의 비리 증거들, 인호가 모아둔 것들.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인호가 죽기 일주일 전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모,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미나한테 연락해 주세요. USB를 아버지께 전해달라고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뭔가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정말 도연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정숙이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검사가 한 명 있어요. 신태경 지금은 은퇴했지만 인맥이 탄탄하죠. 이걸 그에게 전하면 정숙의 눈에 결의가 섰습니다. 그때 태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동생 보러 왔지. 그리고 조카들도. 정숙이 쌍둥이를 가리켰습니다. 태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누나까지 말려들게 할 수 없어. 말려드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인호가 남긴 거야. 도연의 비리 증거들.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 태주는 USB를 받아들고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도연은 이미 회사를 장악했어. 포기하려고? 인호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를 그냥 버리려고?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인호는 너를 위해 혼자 싸웠어. 이제 너가 인호를 위해 싸울 차례야. 아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태주는 유모차 속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가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다시 싸워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지 뭐. 태주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정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아는 동생이지. 그때 김 실장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본사에서 특급으로 처리해줬다고 합니다. 김 실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나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99.9987% 일치. 태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내 손자들이야. 미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김 실장, 신태경 전 검사를 찾아주게. 이미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태주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로 도연을 끝장내겠어. 저녁 6시. 한남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신태경 전 검사가 태주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태주. 고맙네, 태경.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신태경은 USB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데 횡령 금액만 500억이 넘어. 그가 특정 파일을 확대했습니다. 인호군 사고 당일의 CCTV 분석 자료야. 누군가가 인호차를 미행했어. 태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도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태경의 말에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인호를. 정숙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지금은 냉정해야 해. 신태경이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검찰을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뭔가? 도연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어. 일부 검사들은 이미 매수되었을 거야. 신태경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태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을 이용하는 거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신태경이 제안했습니다. 정숙이 손뼉을 쳤습니다. 제 친구 중에 KBC 시사 프로그램 PD가 있어요. 진실추적이라는 프로그램 하는데 시청률 1위예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안에 준비하자. 그날 밤 태주는 호텔방에서 인호가 남긴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USB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파일이었습니다. 화면 속 인호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겠죠. 죄송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삼촌이 회사를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께 깨끗한 회사를 물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나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존경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태주는 노트북 화면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노야, 아버지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위해 싸울게. 네가 지키려던 것들을 내가 지킬게.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미나는 문자를 보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준서야, 준이야. 곧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럼 우리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태주 일행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KBC 진실추적 제작진과 비밀리에 만나 자료를 전달했고 법무팀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신태경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깨끗한 검사 한 명을 섭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디데이는 금요일 밤 9시 진실추적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아침 대상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를 몰아내고 일주일 만에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사회는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주요 계열사 사장들도 줄을 섰습니다. 이제 대상은 내 것이야. 도연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큰일입니다. KBC에서 오늘 밤 대상그룹 관련 특집 방송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아직 자세한 건 모르지만 재벌 비리 폭로라는 제목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장 법무팀 불러 그리고 KBC 사장한테 연락해 방송 중단시켜. 이미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연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 자식들이.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차장. 오늘 밤 KBC 방송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한편 태주는 정숙의 집 거실에서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쌍둥이도 함께였습니다. 신태경과 김 실장 그리고 법무팀도 모여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진실추적 예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9시 대기업 비리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대상그룹 그 이면의 진실. 미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6시 방송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7시 도연은 비상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홍보팀장, 법무팀장, IR팀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파악했나? 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하지만 내부 정보에 따르면 횡령 의혹을 다룬다고 합니다. 횡령?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제보했지? 홍보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태주 삼촌이군. 그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데.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무님, 혹시 모르니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역공하면 돼. 당장 성명서 준비하고 방송 직후 기자회견 잡아.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인호가 1년 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후 8시 30분
KBC 스튜디오 진실 추적. 제작진은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메인 PD가 신태경에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이 자료들 방송해도 되는 거죠? 법적 문제는 없고요. 검증 끝났어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동시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될 겁니다. 신태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프닝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 정각. 전국의 수백만 가구에서 KBC 진실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커의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 추적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대상그룹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화면에 대상그룹 본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매출 10조 원, 직원 2만 명. 하지만 이 거대한 기업 이면에는 충격적인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에서 TV를 켜고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인호가 정리한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연 전무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50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앵커가 계속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비리를 조사하던 강인호 전 부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인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고 당일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인호 씨의 차량을 미행하던 검은색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검은 차가 인호의 차를 바짝 뒤쫓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급가속해서 위협 운전을 하는 장면. 이 차량은 도연 전무가 자주 이용하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연은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TV 화면이 깨졌지만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강인호 씨가 생전에 남긴 영상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인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인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강인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인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삼촌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태주는 화면 속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도 정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나,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앵커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증거들은 오늘 밤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대상그룹 도연 전무에 대한 수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대상그룹 도연 전무, 횡령 배임업 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발. 도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사들, 기자들, 거래처 모두가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대상그룹, 도연, 강인호,
횡령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도연 구속해라. 이노 씨 너무 안타깝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정숙의 거실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냈어요. 김 실장이 기뻐했습니다. 신태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면 무마할 수 없어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노야, 아버지가 해냈다. 미나가 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으신 거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요. 그의 눈빛에 결의가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유리해졌소.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앞에는 수십 대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전무님, 횡령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노 씨 사망과 관련 있습니까? 도연은 아무 대답 없이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시간의 조사 끝에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노가 남긴 자료들은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상그룹 도연 전무, 구속영장 발부. 오늘 밤 구치소 수감. 태주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카를 구속시킨 것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이노를 위해서,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서 이제 회사를 되찾아야겠소. 태주가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준비하게. 미나가 물었습니다. 주주총회요? 도연이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생겼소. 이참에 제대로 정리하려고 하오. 태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나와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을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자리를 만들 거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당연하지. 유전자 검사도 끝났고 이제 세상에 떳떳하게 알릴 수 있소. 태주가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날 밤 태주는 이노의 묘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노야,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도연을 잡았어. 그리고 미나와 아이들을 지킬 거야. 묘비는 대답이 없었지만 태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내렸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리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주주총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도연이 구속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대상그룹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치고 거래처에서는 계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주주들은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그 일주일 동안 태주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주요 주주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태주를 도왔습니다. 신태경은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김 실장은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미나는 아이들을 돌보며 태주를 응원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니까. 태주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글쎄, 솔직히 모르겠어. 태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요. 인호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미나는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해요. 회장님이 저희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태주는 미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다음 날 아침, 대상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수십 명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52회 대상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최근 사태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연 전 전무의 비리로 주주 여러분께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강태주 회장의 복귀건. 의장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카의 비리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주주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경영 능력을 의심합니다. 태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는 조카의 비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저는 회사만 보느라 가족을 잃었고 이익만 쫓느라 정의를 놓쳤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아들 인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회사를 이제는 제대로 경영하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대상그룹은 변화할 것입니다.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인호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나요? 그럼 배당금이 줄어드는데? 한 주주가 항의했습니다. 태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사회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진짜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의 말에 일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낯선 외국인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임스 리 씨입니다. 대상그룹의 최대 주주이시죠.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제임스 리는 미국의 투자회사 대표로 대상그룹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한국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제임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대상그룹에 투자해온 제임스 리입니다. 그의 유창한 한국어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강인호 씨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뉴욕에서 만났었죠.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대상그룹을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제임스의 말에 태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인호 씨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지분 15% 전부를 강태주 회장 복귀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제임스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15%는 엄청난 표였습니다. 태주는 제임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임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태주 회장 복귀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정숙, 그리고 개인 주주 몇 명. 태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찬성 68%, 반대 32%. 강태주 회장 복귀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울먹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였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의장이 계속했습니다.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 태주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사회이사 비율을 70%로 높이겠습니다. 주주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후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준서와 준이, 인호가 남긴 아이들입니다. 태주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서민아 씨와 쌍둥이 준서, 준이는 대상가의 정식 가족입니다. 태주는 손짓을 했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고 미나가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준서와 준이는 수줍게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언젠가 성장하면 그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회사를 이어받을지 다른 길을 갈지. 태주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호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한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태주는 검사 결과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99.9987% 일치. 생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주주가 물었습니다. 서민아 씨는 어떤 분입니까?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인호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대상그룹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주주들이 감동했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인호 씨가 원했던 대로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미나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미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우리가 함께 키울 거요. 준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도연전 전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나 씨, 재산 상속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기자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미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몫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욕심 없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녁, 태주의 저택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태주, 정숙, 미나 그리고 쌍둥이.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인호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인호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인호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당신이 고마워요. 내게 다시 가족을 선물해줘서. 태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들을 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인호의 방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생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호야,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 네가 사랑한 사람들을 지켰어. 그리고 네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 거야.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인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준서와 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소리였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습니다. 인호의 꿈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